여러분,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주름을 어떻게 없애는지, 흰머리를 어떻게 감추는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평생토록 노화의 범인이라고 굳게 믿어온 그 존재가 사실은 완전히 결백할지도 모른다는 걸 함께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니 잠깐만 저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지금 오른손을 가슴 위에 살며시 한번 올려보세요. 천천히요. 느껴지시나요? 쿵, 쿵, 쿵. 이 심장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던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허락을 구한 적도 없고 여러분이 곤히 잠든 밤에도 묵묵히 뛰었어요. 수십억 번을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성실한 심장을 향해 이렇게 중얼거리곤 합니다. 나도 이제 늙었지. 세월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시간이 나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거야. 이 느낌 저도 압니다.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거울 앞에 문득 멈춰 섭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서 어딘가 낯선 사람이 이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요. 눈가에는 잔주름이 스르륵 늘어있고 어깨는 예전보다 조금 처져 있고 눈빛은 그 옛날처럼 반짝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휙하고 스치는 생각. 나는 대체 언제 이렇게 됐지? 어디서부터였을까?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 감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그건 원인을 모른다는 데서 오는 아주 조용한 공포예요. 적의 얼굴도 모른 채 싸우고 있다는 무력감. 그래서 우리는 대개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택합니다. 하나는 체념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어깨를 툭 떨어뜨리는 거죠. 다른 하나는 반대로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값비싼 영양제를 잔뜩 사들이고 누군가 만들어준 건강 루틴을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따라하는 겁니다. 본질은 모르는 채로요.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시간을 범인으로 지목하며 삽니다. 아침에 무릎이 뻐근하면 나이 탓이지 하고 어제 분명히 들은 이름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으면 이제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네 하며 한숨을 쉬죠. 퇴근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피곤한 얼굴을 보면서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습관처럼 되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주 조용히 하나의 결론을 굳혀가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시간이 하는 일이라 손쓸 방법이 없다고요. 그런데 만약 그 결론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걸 구멍난 우산이라고 부릅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여러분은 분명 우산을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산에는 자잘한 구멍이 뽕뽕 뚫려 있습니다. 빗물이 그 사이로 뚝뚝 떨어져 그대로 여러분을 적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산 없이 서 있는 게 더 무서우니까 구멍난 우산을 오히려 더 꽉 움켜셉니다. 근거 없는 믿음이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느끼거든요. 이해합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그 젖은 우산을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대체 이 비는 어디서 오는 걸까? 여기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야겠습니다. 리처드 파인만.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 한 명이고 노벨상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진짜로 위대했던 이유는 그 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단 하나의 습관을 붙들고 살았어요. 무언가를 배우면 반드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로 무슨 뜻인데 그는 교과서에 적힌 단어를 그저 외우는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현상의 껍질이 아니라 그 껍질 아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늘 알고 싶어 했어요. 파인만은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전해집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아직 이해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파인만의 눈을 한번 빌려보려고 합니다. 노화라는 이 커다랗고 두루뭉술한 단어를 붙잡고 그가 늘 하던 방식으로 아주 천천히 뜯어볼 거예요. 단어 말고 본질로요. 그리고 그 첫 단추는 우리가 범인이라고 지목해온 바로 그 존재부터 다시 신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시간 말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시간이 강물처럼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 위에 떠 있는 작은 나뭇잎 같은 존재라고요. 강물이 우리를 하류로 떠밀고 그 사이에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달력은 한 장씩 넘어가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피할 수 없는 것처럼요. 시간이 흐르니까 몸이 닳는다. 시간이 범인이다. 시간은 막을 수 없으니 노화도 막을 수 없다. 이 3단 논법이 우리 머릿속에 아주 단단한 믿음으로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그림 속에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그 문장 하나예요. 시간이 흐른다. 이 네 글자짜리 표현이 사실은 현대 물리학이 지난 100년 동안 가장 격렬하게 의심해온 문장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싶으실 거예요. 시간이 안 흐른다니. 그럼 저 시계는 왜 도는데? 하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저와 함께 한 층씩 내려가 보시죠. 왜냐하면 이 오류를 바로잡는 순간 노화라는 문제 전체가 완전히 다른 얼굴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존재하지도 않는 범인을 상대로 지쳐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파인만처럼 이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시간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번쯤 진지하게 이 질문 앞에 멈춰서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시간은 그냥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파인만이라면 이렇게 되물었을 거예요. 좋아. 그럼 단어 말고 본질로 설명해봐. 시간이 실제로 무엇인지. 물리학이 내놓은 대답은 솔직히 좀 충격적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리고 파인만이 평생에 걸쳐 정교하게 다듬은 양자역학의 세계관에 따르면 시간은 우주 어딘가에 저 혼자 뚝 떨어져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가 변화를 재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 물리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만큼은 이 결론이 아주 단단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물리학에는 블록 우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상과학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곧장 도출되는 결론이에요. 이 개념의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셋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는 마치 시간이라는 축까지 통째로 품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4차원 덩어리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덩어리 안을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음악 앨범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옛날 LP 레코드판을 상상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 판 위에는 이미 모든 곡이 처음부터 끝까지 새겨져 있어요. 첫 번째 트랙도, 마지막 트랙도, 그 사이 모든 멜로디도 전부요. 바늘이 아직 거기 닿지 않았다고 해서 그 뒷부분 음악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음악은 이미 거기 다 있습니다. 바늘이 홈을 따라 스르륵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저 지금 이 대목을 듣고 있다고 느낄 뿐이죠. 우주도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도 첫 출근길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꼭 쥐고 있던 그 아침도,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까지도 우주라는 거대한 LP판 위에 이미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바늘처럼 그 위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인즉슨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은 그냥 거기 있습니다. 흐르는 건 시간이 아니라 우리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경험이 그 4차원 덩어리 위를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거예요. 그럼 아주 살짝만 더 들어가 볼게요. 아인슈타인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게 온 우주에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인 이 순간이 아주 멀리 떨어진 채 빠르게 움직이는 누군가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일 수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당연하게 여기는 이 지금이 사실은 모두가 함께 서 있는 하나의 선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와 속도에 따라 조금씩 어긋나는 좌표라는 거죠. 물론 우리 일상에서는 이 차이가 너무나 작아서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과거와 미래가 지금과 나란히 실제한다는 저 LP판의 그림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확고하다고 믿었던 지금 이 순간조차 알고 보면 우주 전체가 합의한 절대적인 시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시간이 우리를 어딘가로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라는 지형 위에 위치해 있는 것. 이 차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만약 시간이 정말 강물이라면 우리는 그저 휩쓸려가는 나뭇잎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4차원 지형 위를 걸어가는 존재라면 우리에게는 최소한 하나의 여지가 생깁니다. 어떤 상태로, 어떤 밀도로 그 위를 지나갈지에 대한 여지 말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첫 번째 피의자를 풀어줘야 합니다. 시간은 여러분을 늙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냥 거기 있을 뿐이에요. 강물처럼 흐르지도 않고 여러분을 향해 칼을 겨누지도 않습니다. 시간은 사실 여러분이 늙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고 서늘한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시간이 범인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범인일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세포를 조금씩 허물고 뼈를 무르게 만들고 기억을 흐릿하게 지워가는 걸까요? 파인만이라면 이 대목에서 아마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좋아, 이제야 진짜 질문을 하기 시작했군. 자, 현미경을 들어 세포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자고. 그리고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시간이라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숨어있던 진짜 범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범인의 이름은 엔트로피입니다. 이 단어 처음 들으면 왠지 물리학 교과서에서나 튀어나올 법한 딱딱한 말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파인만이 늘 강조했잖아요. 어떤 개념이든 6살짜리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아직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저도 딱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공식은 단 하나도 쓰지 않고요.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방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침 막 정리를 끝낸 아주 말끔한 방입니다. 책은 책꽂이에 가지런히 꽂혀 있고 옷은 옷장 안에 개켜져 있고 바닥은 반질반질 깨끗해요. 자, 이제 이 방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상상해 보세요. 청소도 안 하고 정리도 안 하고 그저 몇 달을 그대로 둡니다. 어떻게 될까요? 먼지가 소복소복 쌓이고 물건은 여기저기 흐트러지고 공기는 탁해집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방은 저 혼자 스르르 무너져 가요. 왜냐고요? 우주의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를 향해 저절로 흘러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고 그 무질서의 정도가 엔트로피예요. 우주는 정돈된 상태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장 흩어진 상태, 가장 뒤죽박죽인 상태를 향해 나아가려 하죠. 예외가 거의 없는 물리학에서 가장 확실한 법칙 중 하나입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미지근하게 식어가고 반짝이던 새 자전거가 붉게 녹슬어가고 팽팽하던 젊은 세포가 조금씩 손상되어 가는 것. 누구도 이 흐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건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니까요. 그런데 파인만이라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더 짚었을 겁니다. 엔트로피는 단순히 물건이 지저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엔트로피는 본질적으로 정보의 손실입니다. 자, 여러분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는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DNA 속에 새겨진 명령어들, 단백질이 정확한 모양으로 접히는 방식, 세포막이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는 전기적 균형, 이 모든 게 다 정보예요. 그리고 엔트로피는 바로 이 정보를 아주 조금씩, 정말 조금씩 지워나갑니다. 여러분이 곤히 잠든 밤에도,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에도 이 작업은 멈추지 않습니다. DNA를 복사하다 생기는 작은 오류가 야금야금 쌓이고, 단백질이 엉뚱하게 접혀 서로 뭉치고, 세포 사이를 오가던 신호가 점점 흐릿해져요. 이걸 조금 더 실감나게 그려볼게요. 여러분의 DNA를 아주 두꺼운 요리책 한 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책을 통째로 손으로 베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꼼꼼한 필경사라도 수십억 글자를 옮겨 적다 보면 아주 가끔 오타를 내요. 소금 반 스푼이 반 컵으로 바뀌는 식으로요. 한두 번이야 별일 아니지만 이 베끼기가 평생에 걸쳐 수없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타 위에 또 오타가 쌓이고 그 오타를 다시 베끼면서 원본에 선명하던 문장이 조금씩 흐릿해집니다. 다행히 우리 몸에는 이 오타를 잡아내 고치는 교정 담당자가 있어요. 밤에 우리가 잠든 사이 이 교정반이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잘못된 글자를 바로잡습니다. 그런데 이 교정반도 나이가 들고 지치면 놓치는 오타가 점점 늘어나죠. 엔트로피가 슬슬 이기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거울 앞에서 마주하는 그 변화의 진짜 정체입니다.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우주의 이 무너짐의 법칙이 여러분 세포 안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바로 이 몇 초 동안에도 여러분 몸속 어딘가에서는
아주 미세한 무질서가 소리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서늘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건 그냥 차갑고 절망적인 결론일 겁니다. 다행히도 파인만은 이런 데서 절대 멈추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문제를 발견하면 반드시 그 반대 방향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반대 방향에 이 영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방금 우리는 우주의 모든 것이 무질서를 향해 무너진다고 했죠. 그런데 잠깐만요. 그렇다면 애초에 여러분 같은 이렇게나 정교하고 질서정연한 존재는 대체 어떻게 여기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수십조 개의 세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협력하고 심장은 박자를 맞춰 뛰고 뇌 속에서는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불꽃놀이처럼 팡팡 신호를 주고받는 이 엄청난 질서 덩어리가요. 무질서가 우주의 기본값이라면 여러분의 존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반란 아닌가요? 물리학에는 이 반란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음의 엔트로피. 생물학자 에르빈 슈레딩거는 이걸 두고 생명이란 결국 자기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바깥에서 끊임없이 질서를 끌어오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풀어볼게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 에너지로 자기 몸 안의 무너짐을 계속 되돌립니다. 다시 말해, 산다는 것 자체가 엔트로피에 저항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생명은 무질서의 바다 한가운데 아슬아슬하게 떠있는 하나의 질서의 섬입니다. 이 섬을 촛불 하나로 상상해 보세요. 캄캄한 방 안에 촛불 하나가 켜져 있습니다. 이 불꽃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 순간 스스로를 다시 만들고 있어요. 초의 밀랍을 태워서 그 에너지로 방금 사라진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다시 세우는 겁니다. 불꽃이 존재하려면 이 태우는 작업이 단 한순간도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불은 푹 하고 꺼져버려요. 여러분이라는 촛불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 고정된 물건이 아니라 매 순간 스스로를 다시 태워 세우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이 저항의 가장 강력한 형태 중 하나가 뭘까요? 놀랍게도 아주 단순합니다. 움직임입니다. 몸을 움직인다는 건 그저 칼로리를 태우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세포 하나하나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아직 살아있어. 아직 질서가 필요해. 아직 이 정보를 지켜야 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마다 세포는 손상된 부품을 걷어내고 새 것을 만듭니다. 뼈에 압력이 꾹 실릴 때마다 뼈를 만드는 세포가 번쩍 깨어나고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뛸 때마다 혈액은 구석구석으로 산소와 영양을 실어 나르고요. 움직임은 무너지려는 우주를 향해 여러분이 보내는 저항의 메시지예요. 방치된 방이 저 혼자 무너지듯 움직이지 않는 몸도 저 혼자 무너집니다. 반대로 매일 누군가가 그 방을 쓸고 정리한다면 그 방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죠. 여러분의 몸도 똑같습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건 우주의 법칙이니까요. 하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의 차이가 남은 시간의 밀도를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파인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엔트로피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걸 제대로 이해하면 그것과 춤추는 법도 알게 되니까. 자,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범인의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세포 안에서는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교활한 두 번째 범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총알처럼 여러분의 세포를 하나씩 관통하며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름부터가 좀 얄뚜버요. 자유라디칼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들으면 마치 어딘가에서 자유를 외치는 혁명가처럼 들리죠. 그런데 실제로 이 녀석들은 여러분 몸속을 정처 없이 떠도는 아주 불안정한 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파괴가 남아요. 파인만의 방식으로 아주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원자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원자 핵 주위에는 전자들이 보통 둘씩 짝을 지어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이 짝이 맞는 균형이 분자를 얌전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전자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짝 없는 전자 하나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분자는 미칠 듯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안정을 되찾겠다며 옆에 있는 멀쩡한 분자한테서 전자를 강제로 확 빼앗아요. 폭력적으로요. 이게 바로 산화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자를 빼앗긴 그 분자가 이번엔 스스로 자유라디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옆 분자를 습격합니다. 이 과정이 도미노처럼, 아니 도미노보다 훨씬 빠르게 툴루르 번져나갑니다. 하나가 수천 개를 만들어내면서요. 그리고 이 연쇄 습격의 피해자가 바로 여러분의 세포막이고 DNA고 단백질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쉬워요. 여러분의 세포 하나가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라고 해봅시다.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골목마다 사람들이 도란도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성을 잃은 사람 하나가 마을 안으로 뛰어듭니다. 이 사람은 이 집 저 집 유리창을 깨고 담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요. 더 무서운 건 그에게 맞은 사람들까지 똑같이 이성을 잃고 옆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요. 자유라디칼이 여러분 몸 안에서 하는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들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파인만이라면 반드시 이 질문을 했을 거예요. 원인을 모르면 해결책도 없다면서요. 사실 자유라디칼은 아주 얄뚱게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세포가 산소를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숨쉬는 일 자체에서 부산물로 툭툭 튀어나와요.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계속 생기니까요. 문제는 그 양이에요. 현대인의 삶은 이 녀석들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요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확 끌어올리고 잠이 부족하면 세포가 손상을 복구할 시간을 통째로 빼앗깁니다. 편의점에서 급하게 집어든 가공식품 속 나쁜 지방과 정제된 설탕은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은 자유라디칼의 온상이 되죠. 거기에 매연, 자외선, 담배 연기까지 이 모든 게 여러분 몸 안에서 조용히 소리도 없이 총알을 쏟아붓고 있어요. 퇴근길에 이유 없이 피곤이 몰려올 때, 피부가 까슬까슬해질 때, 무릎이 뻐근할 때, 집중력이 흩어질 때. 그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이 자유라디칼이 오랫동안 여러분 세포 안에서 묵묵히 일해온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 몸은 이미 자체 방어 부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항산화 효소라고 부르는 분자들이 이 미쳐 날뛰는 자유라디칼에게 부족한 전자를 슬쩍 건네주며 얌전하게 진정시켜요. 이들은 여러분 몸속의 소방관들입니다. 어딘가에서 불이 나면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와 엠하고 진화하죠. 문제는 이 소방관들도 나이가 들고 생활 습관이 나빠질수록 점점 수가 줄고 지쳐간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파인만의 통찰이 다시 빛을 발합니다. 그는 늘 복잡한 문제 속에서 가장 단순한 해결책을 찾아냈으니까요. 수십 년간의 연구가 가리키는 단순한 진실은 이겁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특히 꾸준히 걸으면 몸이 이 항산화 소방관들을 스스로 더 많이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심장이 일정하게 조금 빠르게 뛰면 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예행 연습을 하게 됩니다. 소방관들이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처럼요. 그 훈련이 반복될수록 이들은 더 강해지고 더 빠르게 반응하고 더 많은 불을 끌 수 있게 됩니다. 저격수의 총알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총알이 뚫고 들어온 자리를 밤사이 조용히 메우는 복구반을 더 강하게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그럴듯한 착각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유라디칼이 그렇게 나쁜 놈이라면 항산화 성분을 알약으로 잔뜩 삼켜서 몸속을 싹 청소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그런데 파인만이 늘 경고했던 게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답이 사실은 틀린 경우가 많다는 것. 몸은 그렇게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 몸은 소량의 자유라디칼을 오히려 신호로 활용하거든요. 여기가 손상됐으니 복구반을 보내라, 저기 방어를 강화하라 하는 일종의 경보음으로요. 그래서 이 신호를 무작정 다 꺼버리면 몸은 오히려 어디를 언제 고쳐야 할지 감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숨어 있어요. 적당한 자극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몸속 산화 스트레스가 살짝 올라가요. 그런데 바로 그 자극이 몸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 대비를 좀 해둬야겠구나. 그래서 몸은 항산화 소방관을 더 많이, 더 튼튼하게 길러냅니다. 작은 불을 일부러 겪게 해서 소방서 전체를 키우는 셈이죠.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무조건 편하고 무조건 매끈한 상태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감당할 만한 자극을 규칙적으로 겪어낸 몸이 오히려 더 오래 버틴다는 겁니다. 그러니 답은 값비싼 알약 한 통이 아니라 여러분 몸이 스스로 소방서를 키우도록 살살 깨워주는 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세 번째 범인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범인은 앞에 두 녀석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포 안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구조물 속에서 조용히 여러분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의 정체를 알면 아마 조금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범인은 원래 여러분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였거든요. 그 이름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학교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세포의 발전소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는 딱 거기까지만 가르쳐주고 입을 닫았습니다. 파인만의 방식으로 교과서가 말해주지 않은 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미토콘드리아는 단순한 에너지 공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 전체를 움직이는 지휘 본부예요. 이 녀석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화폐 없이는 심장이 한 번 뛰는 것도, 눈을 한 번 깜빡이는 것도, 방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 생각 하나조차도 단 한순간을 작동하지 못합니다. 이걸 하나의 거대한 도시에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의 몸이 수십조 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도시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건물 하나하나 안에는 작은 발전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이 발전소들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건물 안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 발전소들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몇몇 건물에만 불이 툭 나갑니다. 작은 정전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전 구역이 스멀스멀 넓어지고 결국 도시 전체가 어둠 속에 잠깁니다. 이것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질 때 여러분 몸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발전소들이 꺼져갈까요? 이유는 여럿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딱 하나예요. 쓰지 않아서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쓸수록 강해지고 안 쓸수록 약해집니다. 이건 앞에서 본 원리와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에너지의 흐름이 멈추면 시스템은 열적 평형을 향해 나아가고 생명에게 열적 평형이란 결국 무너짐이니까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의자에 붙어 앉아 있으면 미토콘드리아는 이런 신호를 받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별로 필요 없구나. 그럼 굳이 이렇게 많을 필요도 없겠네. 그리고 서서히 수를 줄이고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세포 하나에 수천 개씩 있던 발전소가 수백 개로 쪼그라들어요. 그 결과는 곧바로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이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집중력이 자꾸 흩어지고 감기에 쉽게 걸리고 근육이 스르르 빠집니다. 이걸 우리는 그냥 나이 든 증상이려니 하고 넘기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안의 발전소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다는 아주 정직한 경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범인이 유독 서늘하게 다가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발전소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쉬지 않고 뛰어야 하는 심장, 한순간도 꺼지면 안 되는 뇌,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입니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이 기관들이 발전소가 꺼질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약해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이유 모를 피로, 흐릿해지는 집중력, 그리고 계단 몇 칸만 올라도 헉헉대는 숨인 겁니다. 평생 여러분을 위해 단 한 번도 파업하지 않았던 가장 충실한 일꾼이 그렇게 조용히 지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건 이 일꾼은 여러분이 다시 불러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운을 되찾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기묘한 건 이 세 번째 범인이 앞에 두 범인과 은밀하게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약해지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유라디칼이 더 많이 새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유라디칼이 다시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요. 낡은 발전소일수록 매연을 더 많이 뿜고 그 매연이 발전소를 더 빨리 낡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입니다. 동시에 발전소가 약해지면 세포가 스스로 낡은 부품을 청소하는 능력,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쌓아 올린 무질서를 걷어낼 힘 자체가 사그라들어요. 자, 이제 그림이 보이시나요? 세 범인은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있어요. 엔트로피가 세포의 질서를 허물고 자유라디칼이 세포를 습격하고 미토콘드리아의 침묵이 세포의 방어력을 앗아갑니다. 이 셋이 한데 얽혀 돌아갈 때 우리는 그걸 늙음이라고 부르고 그 범인이 시간이라고 착각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범인은 시간이 아니라 셋이라는 걸요. 파인만은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순간 해답의 절반은 이미 눈앞에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파인만이라면 여기서 한 번 더 짙들게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왜
왜 우리 몸은 이 무너짐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막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건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답은 조금 뜻밖입니다. 생명은 애초에 영원히 버티도록 설계된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데 온 힘을 쏟도록 다듬어져 왔거든요. 젊고 힘 있을 때 가진 걸 최대한 쏟아붓고 그 뒤에 수리와 복구는 딱 필요한 만큼만. 완벽한 영생을 유지하는 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사치라 자연은 그 대신 적당히 좋은 쪽을 택한 겁니다. 다시 말해, 노화는 어떤 저주가 아니라 생명이 아주 오래전에 치른 거래의 흔적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뜻밖의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건 뒤집어 보면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넓게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필요한 만큼만 느긋하게 돌아가던 그 복구 시스템을 우리가 신호를 보내 조금 더 부지런히 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이상한 상상 하나를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앞에서 우주를 LP판에 비유했던 거 기억하시죠? 바늘이 홈을 따라 지나가며 음악을 재생하던 그 판이요. 자, 이번엔 그 바늘을 어느 한 지점에서 딱 멈춰 세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째깍거리던 세상 전체가 그 자리에 뚝 멈추는 겁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도, 붕어빵 봉지를 손에 쥐고 걸어가던 사람도 그 자세 그대로 얼어붙어요. 자, 이 얼어붙은 세계 속에서 여러분은 늙고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시간이 멈춘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늙음은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포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요. 무질서가 늘어나고 전자가 빼앗기고 발전소가 꺼지는 그 물리적 사건들 말입니다. 다시 말해, 늙음은 시간의 함수가 아니라 사건의 함수예요. 똑같은 하루라도 그 안에서 어떤 사건이 얼마나 벌어지느냐에 따라 여러분 세포가 지나온 거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두 사람이 같은 나이를 먹어도 전혀 다른 속도로 낡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왜 시간은 꼭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는 어제를 기억하지만 내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깨진 컵이 저절로 다시 붙어 식탁 위로 올라가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파인만이 아주 좋아했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물리학의 기본 법칙들은 대부분 앞으로 돌리든 뒤로 돌리든 똑같이 성립하는데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고집스럽게 한 방향으로만 굴러가는가? 아침에 커피를 내려서 우유를 딱 한 스푼 떨어뜨려 보세요. 처음엔 하얀 우유가 검은 커피 위에 또렷한 구름처럼 둥실 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초만 지나면 스르륵 풀리면서 온통 연한 갈색으로 섞여버려요. 자, 이제 그 잔을 아무리 뚫어져라 노려봐도 흩어진 우유가 저 혼자 다시 또렷한 한 방울로 뭉쳐 떠오르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골고루 섞인 상태가 따로 떠 있는 상태보다 훨씬 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주는 언제나 경우의 수가 많은 쪽으로, 그러니까 더 무질서한 쪽으로 굴러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간의 방향을 만들어주는 건 벽에 걸린 시계가 아니라 엔트로피예요. 과거가 미래와 다르게 느껴지는 유일한 이유는 과거가 지금보다 더 질서정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커피에 우유를 저으실 때 사실 여러분은 아주 작은 잔 속에서 우주의 종말을 미리 엿보고 계신 겁니다. 이 우주 전체가 상상도 못할 만큼 먼 훗날 모든 것이 완전히 균일하게 섞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 마지막 장면을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시간이 흐른다는 그 느낌의 정체가 사실은 여러분 컵 속에서 우유가 풀리는 그 사건과 뿌리에서부터 똑같은 것이었다니 명심하세요. 시간이 우리를 늙히는 게 아니라 무질서가 늘어나는 그 방향에 우리가 시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얄궂은 문제가 하나 더 고개를 듭니다. 아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바깥에서 질서를 끌어와 자기 안에 무질서를 되돌린다고 했죠. 방을 매일 쓸고 닦듯이요. 그런데 잠깐만요. 청소를 하면 방은 깨끗해지지만 그 먼지와 쓰레기는 대체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집 밖 어딘가로 옮겨질 뿐이에요.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무질서는 오히려 아주 조금 더 늘어납니다. 여러분의 몸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자기 안의 질서를 지키려면 반드시 그만큼의 무질서를 바깥으로 내다 버려야 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열을 내뿜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몸속 무질서를 열이라는 형태로 우주에 조용히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죠. 그 온기가 바로 여러분이 무질서에 맞서 싸운 전투의 흔적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결국 질서를 공짜로 얻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잠시 빌려 쓰다 언젠가 정중히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인만이라면 이렇게 정리했을 것 같아요. 엔트로피와의 싸움의 완승이란 애초에 없다. 다만 그 무너짐을 최대한 우아하게, 최대한 천천히 치를 수는 있다. 그러니 앞에서 슬쩍 흘렸던 그 단순한 무기가 이제야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움직임 말입니다. 걸을 때 여러분의 근육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 수요 신호를 받은 세포는 즉각 반응해요. 미토콘드리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숫자를 늘려라. 효율을 높여라. 그러면 꺼져가던 발전소가 다시 툭툭 켜지고 새 발전소가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도시 전체에 다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발끝이 땅에 닿는 그 순간에는 지면에서 올라오는 반발력이 발목을 타고 무릎을 타고 척추를 타고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그건 그저 충격이 아니라 뼈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이 압력을 받은 뼈 세포가 번쩍 깨어나 새뼈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여러분의 뼈는 아주 조금씩 새로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걷기가 뼈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심장이 일정하게 뛰면 뇌로 가는 피가 늘고 그 피는 뇌에 일종의 비료 같은 단백질을 뿌려줍니다. 그 단백질이 기억과 학습을 맡은 뇌 영역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돋아나도록 돕고요. 어른이 된 뒤에도 뇌세포가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파인만이 평생 산책을 그토록 즐겼던 게 결코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걸을 때 뇌는 깨어나고 생각은 스르륵 선명해지니까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죠.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은 골목에 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침마다 강가를 30분씩 천천히 걷고 다른 한 사람은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파묻혀 지냅니다. 달력상으로 두 사람은 똑같이 나이를 먹어요. 똑같은 숫자의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떱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의 세포가 지나온 거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에서는 발전소가 꾸준히 새로 지어지고 소방관이 훈련되고 뼈가 다시 세워지는데 다른 쪽에서는 발전소가 하나둘 꺼지고 무질서가 소리 없이 소복소복 쌓여가니까요. 두 사람에게 흐른 시간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벌어진 사건은 전혀 달랐어요. 바로 이게 시간이 범인이 아니라는 가장 생생한 증거입니다. 만약 시간이 진짜 범인이라면 같은 시간을 산 두 사람은 똑같이 낡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지만 그 하루를 어떤 사건으로 채울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손에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일 30분 남짓, 옆 사람과 겨우 대화가 될 만큼만 약간 숨이 차는 속도로 가능하면 나무가 있는 길을 걷는 것. 그 단순한 행위 하나가 엔트로피에게는 질서의 신호를 보내고 자유라디칼에게는 소방관을 훈련시키고 미토콘드리아에게는 다시 불을 켜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세 범인을 동시에 상대하는 유일한 처방이 놀랍게도 이렇게 단순해요. 왜 하필 나무가 있는 길이냐고요? 여기엔 작지만 흥미로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연광 아래를 걸으면 몸은 밤에 잠을 부르는 리듬을 바로잡아서 그날 밤 세포를 복구하는 정비 시간이 한결 알차게 돌아가요. 딱딱한 아스팔트보다 흙길이나 잔디를 밟으면 발바닥의 감각이 더 다채롭게 자극돼서 뇌의 균형 감각까지 덩달아 깨어나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숫자나 효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걷는다는 건 머릿속 생각에만 갇혀 살던 우리가 다시 몸으로 세상에 접속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 뺨을 스치는 바람, 코끝으로 훅 들어오는 풀냄새. 이 모든 감각이 지금 여러분이 이 우주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엔트로피에 저항한다는 그 거창한 말이 사실은 이렇게 소박하고 다정한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파인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게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 오히려 그게 더 놀랍지 않은가. 그게 바로 자연의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오해는 마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무슨 특별한 운동 루틴을 팔려는 게 아닙니다. 걷기는 그저 살아있는 존재가 무너짐에 저항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정직한 방식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특정한 동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원리입니다. 멈추면 무너지고 흐르면 유지된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심장이에요. 그리고 이 원리를 손에 쥐고 나면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볼 준비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포 안을 아주 작은 세계를 들여다봤죠. 이제 시선을 정반대로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한 쪽으로 확 돌려볼 시간입니다. 자,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 하나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원자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그 원자들은 138억 년 전 이 우주가 처음 태어나던 그 빅뱅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손톱 끝에 탄소 원자, 피 속을 도는 철 원자, 뼈를 이루는 칼슘 원자. 이것들은 아주 오래전 어느 별의 뜨거운 심장 속에서 만들어졌고 그 별이 수명을 다해 팡하고 터지면서 우주 곳곳에 흩뿌려졌어요. 그 먼지가 억겁의 시간을 떠돌다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라는 형태로 잠시 모여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은 우주에 얹혀 사는 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주 그 자체가 잠시, 아주 잠시 질서를 이루어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있는 지점이에요. 무질서를 향해 하염없이 흘러가는 이 거대한 우주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그 흐름을 거슬러 스스로를 질서로 붙들어 세우고 있는 아주 희귀한 소용돌이입니다. 별의 잔해가 모여서 심장을 뛰게 하고 이 목소리를 듣고 지금 이 문장에 놀라고 있어요. 우주가 여러분을 통해 스스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경이로운 일이 또 있을까요? 잠깐 이 규모를 조금만 더 실감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수십조 개의 세포가 부지런히 일하고 있고 그 세포 하나하나 안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화학 반응이 째깍째깍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장을 듣는 짧은 몇 초 사이에 몸 안에서는 어림잡아도 도무지 셀 수 없는 숫자의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그 모든 것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조율되어 지금 여러분이 그저 가만히 앉아 숨 쉬는 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순간을 조용히 떠받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질서를 마치 공짜인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요. 그런데 우주의 눈으로 보면 이건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무질서의 망망대해 위에 이만한 질서가 단 한순간이라도 우뚝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기적의 한복판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138억 년을 흘러온 이 우주가 여러분이라는 작은 창문 하나를 통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놀라워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별의 먼지가 스스로에게 나는 대체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셈이죠. 이 사실 하나만 마음에 담아도 오늘 하루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늙는다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늙음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저지르는 범죄가 아닙니다. 늙음은 무질서의 바다 위에 질서의 섬으로 존재하기 위해 여러분이 치르는 대가예요. 촛불이 어둠을 밝히려면 스스로를 태워야 하듯이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낡아간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녹슬지 않는 건 애초에 불타본 적 없는 것뿐이에요. 이쯤에서 한 가지 오해도 함께 풀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평균 수명이라는 숫자를 마치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문처럼 받아들입니다. 아, 사람은 대략 이 나이까지 사는구나. 그럼 나도 그쯤이겠지 하고요. 그런데 그 숫자는 수많은 사람을 뭉뚱그려낸 평균일 뿐 여러분 한 사람의 정해진 결말이 결코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봤듯이 늙음은 시간의 함수가 아니라 사건의 함수였잖아요. 똑같은 나이라도 세포가 지나온 거리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를 수 있고 그 거리를 결정하는 사건들 중 상당수는 지금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숫자를 마감 기한처럼 초조하게 세어갈 이유가 없어요. 달력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그 하루하루를 채우는 사건의 밀도에 눈을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게 더 이상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촛불이 하루만큼 더 타올랐다는 조용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거대한 수수께끼의 정답은 우리 대부분이 겁내던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또 훨씬 더 따뜻합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시간은 여러분을 늙게 만들 능력도 그럴 마음도 없어요. 시간은 그저 이 모든 사건들이 펼쳐지는 조용한 무대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무대 위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태우고 무엇을 지켜내고
어떤 밀도로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매일 밤 잠드는 건 뭔가요? 잠도 결국 의식이 뚝 꺼지는 거잖아요. 죽음과 대체 뭐가 다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겉보기엔 비슷해도 본질이 완전히 달라요. 다시 촛불을 떠올려 보세요. 잠은 불꽃을 아주 약하게 줄여둔 상태입니다. 심지에는 여전히 작은 불씨가 살아있고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들은 밤새 조용히 돌아가며 낮 동안 입은 손상을 부지런히 복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불꽃은 다시 활활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 불씨가 완전히 푹 꺼진 상태예요. 다시 켤 심지 자체가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잠이나 잠깐의 기절이 언제든 다시 켜질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다면 죽음은 그 잠재력 자체가 사라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잠은 죽음의 예행 연습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정비 시간에 훨씬 가깝습니다. 매일 밤 여러분이 이불 속으로 스르륵 파고들 때 여러분 몸속 발전소들은 묵묵히 야근을 하며 그날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 푹 자는 것 역시 무질서에 맞서는 아주 조용하고도 강력한 저항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잠을 아까워하며 줄이는 게 얼마나 손해인지도 자연스럽게 보이시겠죠. 여기서 다시 파인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말년의 병을 앓았고 죽음을 아주 가까이에서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는 죽음 앞에서 신비로운 위로를 찾지 않았어요. 끝까지 물리학자의 시선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토씨 하나까지 옮길 수는 없지만 그가 평생 보여준 태도는 대략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이루던 원자들은 사라지지 않고 우주로 되돌아가 다시 세상의 일부가 될 것이고 자기가 살면서 이해한 이 우주의 아름다운 작동 방식은 그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것. 그에게 죽음은 무의 나락이 아니라 잠시 빌렸던 질서를 우주에 정중히 돌려주는 일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블록 우주가 건네는 뜻밖의 위안이 겹쳐집니다. 기억하시죠? 우주라는 LP판 위에는 모든 순간이 이미 새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낸 모든 순간은 어떤 의미에서 영원히 그 판 위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던 순간,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걷던 저녁,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아 하고 무언가를 깨달은 바로 이 순간까지도요. 시간은 이것들을 지우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저 우리가 그 순간들을 지나가는 순서일 뿐이에요.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우리의 바늘이 그 자리를 이미 지나왔기 때문이지 그 음악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파인만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어쩌면 어떤 물리학 공식이 아니라 바로 이 삶의 태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물리학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파고들면서도 동시에 봉고 드럼을 신나게 두드렸고 그림을 배웠고 낯선 옛 문명의 문자를 혼자 끙끙대며 공부했고 사람들과 어울려 밤새 웃고 떠들었어요. 그에게 삶은 두려움에 떨며 아껴둘 대상이 아니라 매 순간 활짝 열어젖히고 파헤쳐야 할 탐구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느끼고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유한한 촛불을 가장 밝게 태우는 방법이라는 걸 그는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노아의 정체를 안다는 건 결국 겁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더 잘 살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남기는 건 공포가 아니라 아주 조용한 방향 전환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그건 애초에 우리 손을 벗어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안의 촛불에 무엇을 태울지는 고를 수 있습니다. 무너짐은 우주의 기본값이지만 저항 또한 생명의 기본값이니까요. 그리고 그 저항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층 오르는 것, 퇴근길에 한 정거장 먼저 내려 천천히 걸어보는 것, 그렇게 발끝이 땅에 닿는 아주 사소한 순간마다 여러분은 꺼져가던 발전소에 다시 불을 켜고 무너지려는 질서를 한용 되돌리고 있는 겁니다. 거울 앞에 다시 섰을 때 이제는 그 얼굴을 조금 다른 눈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 잔주름과 그 흰머리는 여러분이 138억 년짜리 이 우주에서 지금 이 순간 실제로 타오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오래 애써온 사람의 얼굴입니다. 파인만이 우주의 작동 방식 앞에서 느꼈던 그 경외감을 오늘은 여러분 자신의 몸을 향해 한번 느껴보셔도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있고, 세포는 무질서에 맞서 싸우고 있고, 우주는 여러분을 통해 스스로를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오늘 꽤 긴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심장 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LP판의 세계를 지나 엔트로피와 자유 라디칼과 미토콘드리아라는 세 범인의 얼굴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늙음이 시간의 죄가 아니라 살아있음의 서명이라는 데까지 온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이야기 중 단 한 조각이라도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렌즈를 아주 살짝 바꿔놓았다면 그거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이 파인만의 길이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이 여정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갈 사람이 하나 더 늘었다는 걸 저에게 살며시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커다란 수수께끼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딱 한 번만 더 가만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